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라대학교의 건축학과에 재직 중인 이승용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에너지와 관련된 건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고요.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로서 존재하고 있죠. 뭐, 석탄, 뭐, 석유, 그리고 전기 에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존재하고 있는데, 건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온도 변화, 건축 내부에 있을 때, 공간에 있을 때 온도 변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날씨가 덥거나 춥거나 이랬을 때,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난방을 하거나 냉방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은 모두 에너지원에 의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에너지원이 석유라든가, 뭐, 어떤 그런 열을 내는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탄소와 관련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언어들이 많이 있죠. 탄소 제로. 실제로 이 탄소 제로라는 말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작동하고 있었어요. 건축에서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건축에서는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절감하고 또 탄소를 없애고자 노력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우리가 이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패시브 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이번 강좌에서는 패시브 건축의 정의나 의의, 또 국내 사례 정도로까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패시브 건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친환경 건축과 패시브 건축이 조금 같은 맥락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알아볼 겁니다. 친환경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건축물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건축으로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전반적으로 나타내는 굉장히 포용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례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거를 벽면 녹화라고 하거든요. 이 벽면의 녹화를 통해서 어, 이 우리가 나무나 이런 어떤 자연 환경을 많이 만들어내면 탄소를 줄이고 이런 이산화탄소를 줄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건물 내부에 들어오는 온도나 뜨거운 외부로 노출되는 뜨거운 온도나 차가운 온도를 막아주고 또 외부에서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나 차가운 공기를 외부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벽면 녹화인데 이런 행위조차도 전부 다 탄소를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절감을 하는 그런 행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환경들이 사실 그냥 단순하게 온도를 줄이고 탄소 절감을 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 역할을 주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제가 디자인한 설계 사례도 보여드릴 텐데 이게 굉장히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어떤 물리적인 공간과 우리 삶에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알아볼 겁니다. 일단 패시브 기술이라는 것은 건물의 형태와 구조, 외피 계획 등을 기계적 장치 없이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조절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어, 우리가 좀 과거로 돌아가 보죠. 과거에는 에어컨디셔너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있을 시절 그 전에도 너무 비싸서 사용을 잘 못했고요. 자, 그 시절로 돌아가 보면 어, 그게 없었어도 공간에서 아무리 외부에 더운 날씨에도 어떻게든 좀 버텼어요. 그 이유는, 어, 환풍, 내지는 또 이 외피 두께, 구조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거나 좀 더 크게 하여서
외부와 내부의 온도의 격차를 줄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설비적인 도움, 에어컨이나 아니면 히터, 뭐 이런 어떤 설비의 도움 없이 환경을 인간이 살 때 쾌적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 기술은 아까 방금 말했듯이 단열 및 기밀 성능 강화, 즉 단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열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도 막아야 되지만 내부에서 만들어 놓은 열을 뺏기는 것도 막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가장 큰 공간을 갔을 때, 뭐 가령 공항 같은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공항 같은 공간을 갔을 때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이 공간 안에 오랫동안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공기를 만듭니다. 날씨가 더운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공항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하고 쾌적하죠. 그러려면 그 안에 있는 공기가 굉장히 차갑고 시원해야 되는데 이 공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비싸요. 전기가 매우 많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기를 외부로 노출시키거나 밖에서 들어오는 뜨거운 열을 막아줘야 돼요. 그거를 단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간 안에서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패시브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액티브라는 기술을 한번 살펴볼게요. 건물 내부의 환경, 특히 이제 열이나 빛 등을 조절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계적 설비와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가 이걸 대표적으로 좀 알아보면, 태양열, 이제 즉, 건물 표피에 보면, 이렇게 BIPB라고 해서 우리가 반사 지별판 같은 걸 만들어 놓습니다. 이게 태양열과 태양광 두 가지의 존재가 합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게, 태양열은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많이 쓰거든요. 농촌이나 이런 할머니 집, 할아버지 집 가면 많이 지붕이 붙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 이 일사각이 가장 높을 때 따뜻한 햇빛 열을 저장합니다. 이 햇빛 열을 통해서 물을 히팅하는 거예요. 난방을 위해서, 또 따뜻한 물을 쓰기 위해서 물을 히팅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태양광은 햇빛이 들어왔을 때 이 따뜻한 열을 통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여러분 혹시 영화 마션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모르는데, 그 영화 마션을 보면은 주인공이 자기가 목표한 발사체, 그러니까 우주선 발사체로 이동하기 위해서 어떤 트럭을 계속 가지고 이동하는, 몇 날 며칠 이동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 열을 바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거를 통해서 움직이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뭐 그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하나는 지열이 있는데, 이 지열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겁니다. 땅에 이제 파이프를 깊게 박습니다. 깊게 심어서 안에 있는 열을 통해서 이 열을 바탕으로 물을 히팅하거나 어떤 난방을 하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를 만드는 기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지열 성능을 가지고 저희가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긴 한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지열 때문에 문제가 좀 있었죠. 포항시에서 지진이 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그게 다 지열 때문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하에 있는 뜨거운 물을 이제 흐르는 온천 같은 그런 땅에 있는 깊은 뭐 열을 가지고 활용하는 게 바로 지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액티브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패시브 건축의 기술, 뭐 패시브 건축의 정의를 좀 보게 되면 사실 주거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주택을 가끔 이제 설계를 해서 이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도 하는데 클라이언트들이랑 얘기할 때 요즘에 화두가 되는 것은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또 이 건물이 얼마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어, 상당히 놀라운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얼마나 이쁜 집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기능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젊은 세대 부부나 어떤 요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가 전기차라든가 또 에너지를 줄이고 소위 말하는 돈을 줄이는, 돈을 안 쓰게 하는 그런 거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축물에도 그 생각을 이입한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제성, 에너지 효율성,
통한 쾌적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과 건축이 없을까를 주택까지 이어서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만 우리는 비로소 패시브 건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패시브 건축에는 이제 5대 핵심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거 무슨 마치 시험을 보는 것 같지만, 네. 우리가 뭐 딱 이렇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야만 정말 중요하다. 이것보다 더 많아요. 사실은 막 이것저것 저것 많은데, 그 중에 5개만 가장 중요한 것만 추리면 요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아주 고성능의 단열재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우리나라가 사실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데, 솔직히 말하면 작죠. 작은데,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겠죠. 있는데, 각 지방마다, 온도차가 요즘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도 심했겠지만. 자, 그러다 보니 밑에 지방의 단열하는 이 온도가 다르다 보니 단열 성능과 북부 지방에 있는 단열 성능은 엄청나게 달라요. 법적인 기준도 다릅니다. 두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건축학과를 다니는 학생들이나 건축학과를 경험했던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 핑크색으로 된 모형 재료가 있어요. 아니면 건축물 이렇게 공사 현장이나 이런 거 보면 핑크색 뭐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건데 사각형으로 생긴 거예요. 이걸 벽에다 막 붙이는 거 혹시 보실지 모르겠는데 은박지로 싼 것도 있고요. 그게 바로 단열재입니다. 예, 그게 바로 단열재고 거기에 은박지까지 겹치고 막 이런 요즘에 좀 더 고성능, 뭐 효율의 어떤 단열재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외벽이나 지붕 바닥에 단열재를 붙이고 열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할 때 가장 권장을 하는 것은 외단열이에요. 내단열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이 2개의 단열 다 하는 걸 제일 권장합니다.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저는 외단열을 선택합니다.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복 하나 입고 나가는 게 따뜻하네. 아니면 엄청나게 두꺼운 어, 패딩을 입고 나가는 게 따뜻하니. 즉 외부에서 열을 먼저 막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에서 열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외부에서 열을 잘못 막아버리면 안에 결로가 생기거든요. 이 결로 때문에 내부 단열에 곰팡이가 쓸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에 굉장히 신중하고 집중하는 그런 설계자를 만나셔야 돼요. 자, 다음. 고성능의 기미라고 써 있는데 이 고성능입니다. 고성능. 자, 이게 뭐냐면 공기를 차단한다는 거예요. 외부의 공기가 노출되거나 틈새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이런 공기에 노출되는 이런 것들은 사실 거의 흔하지 않은데 창호 때문에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연결돼서 이제 고성능 창호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유리가 요즘에 주로 사용하는 아파트 유리는 한 1900년도쯤 됐나요? 1990년? 그쯤 됐을 때는 90년 후반이나 90년대쯤 거의, 어, 이제 한 1중, 2중이 아니라 1중 유리로 많이 쓰다가 2000년대 초반에서 넘어오면서부터 2중 유리를 많이 썼고, 현재는 거의 3중 유리 창호를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유리와 유리 사이에 어떤 특정한 아스콘가스, 가스를 주입을 하거든요. 그 안에 가스를 넣고 유리를 막고 또 유리를 막아서 가스를 또 넣고. 그래서 그 안에 가스가 차 있어요. 물론 유해한 건 아니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가스가 차 있어서 그 유리들의 겹겹이 되어 있는 그 두께로 인해서 열을 차단하고 또 빛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 일사량을 조절한다. 뭐 그런 거를 바로 고성능 창호라고 합니다. 요즘 주택이나 이제 요즘 나오는 그런 뭐 재료들을 보면 거의 다 삼중 유리를 많이 쓰고요. 저희가 이 유리를 쓰는데 주로 로이 2중, 로이 3중이라고 해서 그 회사에서 나오는 걸 주로 쓰긴 합니다. 가장 성능이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열회수용 환기 시스템이에요.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를 안으로 들여오는 이 환기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사실 일반 주거에 이걸 쓰기는 좀 비싸죠. 네, 비싼데 그래도 이 시스템이 있으면 에너지 절약 또 안에 있는 그 어떤 쾌적성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 열교를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의 구조체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디테일을 그릴 수 있는데 지금 열교 없는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건물 내부를 설계할 때 보면 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슬래브라고 해서 바닥판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가 이렇게 지나다니고요. 기둥을 통해서. 자, 근데 요게 하나의 구조인데, 그 위에 층을 또 쌓으면 이렇게 하나가 더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각각의 연결 부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접합부가 있는 건데, 이게 만약에 잘못 시공이 되거나 설계가 잘못될 경우에는 열이 쉽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열교 현상을 막기 위한 그런 대안을 세운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를 패시브 건축의 핵심 요소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어, 건물의 외피를 두껍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다른 게 아니라 단열재로 두껍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열재로 이렇게 많은 두께를 주면서 감싸면 이 레이어를 많이 준다는 것은 열 손실을 극소화한다는 거죠. 어, 우리가 이제 추운 겨울날 밖에 나갔을 때 많이 춥잖아요. 몸에 온도를 뺏기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내복 입어라 하는데 요즘 아이들 안 입죠? 얼죽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버티는데 뭐 그래도 그 이제 아파가지고 골골 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춥지 않게 하려면 두꺼운 패딩 하나도 좋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옷을 레이어해서 입으면 훨씬 더 내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어디 가서 더울 때 옷을 벗고 활동해도 훨씬 더 도움이 되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예요. 건축물도 우리가 이거를 정의하는 그 용어가 있어요. 그 건축물 안에 이게 뜯어보면 철근이 있어요. 그리고 콘크리트라는 물성으로 물리적인 형태를 이렇게 덮게 됩니다. 자, 콘크리트는 우리의 피부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고, 안에 있는 철근은 뼈를 의미한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두 개가 사람의 신체 구조라고 한다면, 그 밖에 이제 단열, 옷을 입는 거예요. 누가 옷을 어떻게 입냐에 따라서 더 따뜻하거나 추거나 할 수 있겠죠. 자, 피부가 한겨울에 외부로 이렇게 손바닥이 노출되면 우리가 갈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다 크림도 바르고 하는데, 어쨌든 갈라집니다. 더 이렇게 바짝바짝 마르고 햇빛 때 많이 노출되면 피부도 안 좋아지고.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에도 이런, 좋은 보온이나 어떤 피부를 위한 옷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감싸줘야만 건물의 성능이 올라가고 또 지속 가능하고 오랫동안 건물이 부식되거나 안전에 문제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열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온도나 어떤 패시브적 성능을 뛰어넘는 건축물의 오래된 그런 사용성과도 연결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창호는 단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등급을 다 나눠요. 네, 등급을 다 나눠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이 창호는 계획에 따라서 많이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나 어떤 동양적인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동양 세계에 살고 있는 건축가들에게 통용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남쪽에 거실이 있고 아파트 사러 가면 여기 남동향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거를 설명하죠. 안방이나 뭐 학생 아이들 방이 남동향이다.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 창호를 배치하고 빛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 우리나라의 부엌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곳 본 적이 건물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거의 그럴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음식물이 햇빛에 닿으면 변질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계획의 그런 방법에 따라서 창호를 어디에 놓느냐, 또 어떤 성능의 창호를 넣느냐도 결정이 된다는 거죠. 무조건적 A 플러스의 그런 엄청 비싼 그리고 고가의 그런 장비만을 넣은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수님, 근데 패시브 건축이라고 하면 좋은 성능과 좋은 그런 효율을 넣어야만 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죠. 하지만 패시브 성능이라는 게 여기까지 가야만 패시브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다 아니에요. 너무 비싼 거가 아니어도 적절히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이 챕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안에서 음식을 하거나 또 씻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샤워하실 때 창문이 안 달려 있는 걸 많이 보통이 그렇죠. 잘 고민해 보시면. 그래서 위에 환기구가 팬이 웽 돌아가요. 주방 가서도 보면 주방 위에 음식을 하시면 위에 팬이 돌아가죠. 아까 그게 백이에요. 덕트를 통해서 공기가 오염된 공기나 어떤 이 뭐죠? 이 수증기 같은 걸 배출합니다. 그것을 이제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고 그다음에 프레시한 에어.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거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실을 통해서 방을 배치하고 조닝을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프레시한 에어가 거실로 들어가서 이 거실에서 각 방으로 들어가거든요. 조닝에 관계된 것들인데 이건 계획적 부분이기도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프레시 에어는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죠. 반드시 에어 필터를 교칩니다. 어, 한번 걸러준다는 의미죠, 요즘에는. 특히나 코로나19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되고 성능이 요구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를 거치고 공기가 실내로 유입된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이 패시브 건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접목이 돼야 돼요. 아까 말했던 그 5가지 요소가 다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태양열이 이렇게 태양광과 태양열이 들어왔을 때 이 열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결정해야 돼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온도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 간혹 이제, 뭐랄까요, 해외 호텔이나 리조트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신발을 신고 안으로 다 들어가죠. 우리나라도 그런 호텔 많은데, 에어 시스템으로 이제 온도를 덮이거나 차갑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의 가정집은 신발을 벗고 온돌로 사는 시스템이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보일러가 결국에는 물을 히팅해서 그 물을 배관을 통해서 덮이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태양열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태양열과 태양광을 적절히 교차해서 사용하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으로만 한다면 전기는 무한하게 쓸 수 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물을 히팅하는 데는 좀 비효율적이에요. 전기의 열량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태양열을 통해서 물을 이제 히팅하는 것은 굉장히 적절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가지를 잘 선택해서 교차시켜서 사용하고 또 지열 시스템까지 함께 사용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가장 추천하고 싶은데 교수님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뭐만 선택해야 되나 하면 지열은 사실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그 건축물을 만약에 설계하는 걸 고민하신다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부분은 땅을 파는 거예요. 이게 지하실 넣는 거를 우리는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듭니다. 이 토공사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그래서 땅을 파는 거는 굉장히 신중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도 좋다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입증되고 있고, 네, 그런 내용이 있고. 자, 다음에 실별에 따라서 요구되는 온도가 달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방의 그런 에너지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적절히 고민하고 계획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집에 있을 때 24시간 동안 방에 누워서 자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시기에 따라서 공간에 열량을 쓰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를 배치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화장실을
집에서 하루에 몇 번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화장실 들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는데, 그렇다 해도 1시간 넘지 않겠죠. 가족들이 다 사용하는데. 뭐 주말에는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지만,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배치를 하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창고. 창고는 에너지를 쓸 일이 없죠. 위에 등 하나 달면 되니까. 그리고 계단실은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계단실에 불을 꺼놔요. 꺼놓고 사람이 들어갔을 때 센서에 의해서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상시나 엘리베이터 타지 누가 걸어 다니겠나요? 저도 엘리베이터만 탑니다만.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도 음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 들어가지 않겠죠. 자, 그런 공간들에 대한 어떤 배치 방향성, 그리고 사용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 알게 되시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적절히 배치한다는 것까지 에너지, 즉, 패시브 하우스에서 어떻게 계획하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간, 가족들이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거실이 되겠죠. 남측에 배치합니다. 일사량을 극대화시켜야 돼요. 왜냐? 따뜻해야 되거든요. 교수님, 여름엔 어떻게 해요? 여름에 커튼 치면 되죠. 자, 커튼 치면 되니까, 일단, 그리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 아내가 워낙에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해서, 한여름에 에어컨 밤에 틀고 자면 거실에 모여 자자고 한 얘기를 해요. 극도의 거부하지만, 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거실에 어떤 공간을 배치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우리 가족들의 그런 생활 패턴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남쪽에 배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안방이나 어떤 아이방. 근데 아이방 같은 경우는 이 방송을 들으시는 학생이나 이제 학부모님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동향에 두는 걸 별로 추천하지 않죠. 왜냐면 아침에, 어, 늦게까지 공부를 하거나 너무 일찍 일어나지 말아야 할 때, 강제적으로 깨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양 배치보다는 남양 배치를 더 선호하는 게 우리나라 의 현실입니다. 네. 자, 완충 공간이란 것은 버퍼존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 공간은 이제 외부와 내부 사이의 전이 공간인데,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밖에서 신발 벗고 문 열고 방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갈 때 전실이라는 게 존재하죠. 신발장도 있고, 팬트리도 있고, 신발 벗고, 중문 열고 들어가서 중문을 닫죠. 그게 바로 버퍼존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열과 맞닿지 않게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건축 계획에 있어서 패시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어떤 계획적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통풍이 굉장히 중요해요. 통풍은 어, 사실 우리가 한겨울이나 극여름을 하절기 빼고는 통풍을 자주 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오염된 공기를 빠르게 배출하고 또 프레시한 에어를 안에 넣어서 오히려 그 공간의 쾌적성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시브 건축이라고 하면은 극여름과 극겨울을 뺀 그 이후의 계절들의 통풍이 잘 되게 하는 어, 어떤 크로스 벤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 벤틸레이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 거의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실 텐데 이 거실 창과 부엌 창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두 개의 문을 열어버리면 진짜 엄청나게 빠르게 바람이 지나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런 효과를 누리게 설계를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평면 계획의 요소 중에 하나다. 통풍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중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트리움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갔을 때 혹시 머릿속에 그려보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건물에 이제 건물이 가운데가 뻥 뚫려서 굉장히 공간이 넓은 걸 느끼실 수 있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아트리움이라고 하는데, 이 아트리움을 통해서 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실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강남 같은 데 있잖아요. 아니면 뉴욕이나 뭐 맨해튼 같은 데 가보면, 높은 건물들 사이에 가면 바람이 막 폭풍처럼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팬 현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골바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높은 산 사이에 부는 이 바람들, 골바람이라고 하는데, 바람은 이제 뜨거운 곳이 있으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불고 밀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트림도 그걸 많이 활용합니다. 네. 아래 이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게 만들어서 굴뚝 효과를 만들어가지고, 네, 공기를 배출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지금 의미하는 거고요. 자,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층고와 단면 계획이에요. 어,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까 공항을 한번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항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넓은 공간에 차가운 공기, 따뜻한 공기를 채우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든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집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생활하는 가족이 살고 있는 집도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적절한 층고를 예전에는 2400에서 2400 정도를 보고 있었어요. 심하게는 2200까지. 하지만 오늘날은 2600에서 2800을 봅니다. 심한 집은 3000까지도 가요, 높이를. 자, 그 이유가 천장고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천장고에 들어와 있는 공기의 에너지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에너지를 조금 더 들이더라도 공간을 좀 천장고를 높이는 경향이 좀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쾌적성 때문이죠. 공기가 좀 더 맑은 공기, 그리고 좀 더 프레시한 에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지향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열재, 마감재 성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는 장면은 이제 우리가 디테일 이제 도면이라고 하기도 좀 디테일 도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우리가 말했던 것들이 여기 있어요. 여기 단열재를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단열재를 붙이고 여기도 단열재를 다 넣고 합니다. 요거는 콘크리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 이렇게 외부에서 다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유도합니다. 여기는 없네요. 여기는 아마 뭐 다른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여기는 실제로 공간을 사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외단열과 내단열이 교체하는 그런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어, 이게 지금 루버를 의미하는 건데, 이 루버라고 해서 우리가 햇빛이 들어오는 그 각도나 어떤 깊이, 이걸 조절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건축에서 그 어떤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 절감을 위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저도 이제 나중에 설계할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거 이제, 실제로 한번 다음 강좌에서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 디자인을 활용하고, 이런 요소를 활용해서 디자인화 시킨다는 것. 이게 건축가들이 많이 하는 활동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패시브 건축과 또 에너지 절감, 그리고 기초적인 아주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만나봤는데요. 어,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고려하고 또 건축물의 에너지를 절감하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자 한 이유는 음, 어찌됐건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공간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 좀 더 극대화하고 또,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고 계획이고,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론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리려고,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설계한 작품뿐만 아니라 건축가들 중에 유명한 건축가들이 설계한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